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수능 완성, 문학, 실전 모의고사 3회에 제시된 심생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이 글의 큰 틀을 잡아보자면 한문 소설이고요. 이 글을 관통하는 주제는 신분의 제약으로 인한 이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첫 줄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낭군은 소강통교에서 만났던 그분 맞죠? 라고 제시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낭군은 바로 중심인물 중 한 명인 심생이 되겠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낭군이 와 계시는 걸 알고 있었어요. 벌써 20알째 밤이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심생이 소녀를 만나기 위해 20알째 왔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이 손 좀 놓으셔요. 제가 소리를 지르면 여기서 나갈 수 없을 거예요. 제 말대로 하시면 저쪽 뒷문을 열고 낭군을 맞이할게요. 어서 제 말대로 하셔요. 라고 하면서 무조건적으로 자기랑 만나려고 하고 있는 심생을 달래고 있습니다. 심생이 이 말을 믿고 물러서서 기다렸다. 소녀는 다시 벽을 따라 빙 돌아 방으로 들어가더니 요정을 불러 말했다. 어머니께 가서 주석으로 만든 큰 자물쇠를 가져오너라. 자, 이 자물쇠는 여러분 심생에게 소녀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여종이 내당으로 가더니 얼마 안 있어 자물쇠를 가지고 왔는데요. 소녀는 심생과 약속했던 뒷문으로 가. 자물쇠를 걸고는 손수 열쇠로 딸가닥 소리를 내며 자물쇠를 채웠다고 합니다. 앞서서는 심생을 달래려고 뒷문으로 오세요. 그럼 맞이해 줄게요. 이래 놓고서는 이 소녀는 뒷문의 문을 잠가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 자물쇠는 어떠한 의미를 상징하나요? 심생에 대한 거절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고는 즉시 방으로 들어가 등불을 껐다. 아무 기척도 내지 않고 깊이 잠든 채 있지만 실은 잠자지 않고 있었다. 뭔가 갈등을 많이 하나 봐요. 심생은 속은 것이 분하면서도 여기서 말하는 건 뒷문에서 맞이해준다라고 했는데 문을 잠근 행위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나마 얼굴이라도 한번 보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날도 잠긴 문 앞에서 밤을 새우고 새벽에 돌아갔어요. 심생은 이튿날에도 가고 그 이튿날에도 갔습니다. 소녀가 거절하는 행동을 보였음에도 그녀에 대한 마음을 접지 않는 거죠. 그런데 너무 싫어하니까 이제는 잠긴 문을 열어달라고는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비 오는 날이면 비옷을 입고 갔으며 옷자락 젖는 것쯤 마다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렇게 또 열흘이 지났대요. 그렇게 지내자 소녀가 뭔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종들에게 내당에 가서 자라고 일컫고는 자물쇠를 풀고 뒷문을 활짝 열고 심생을 불렀습니다. 낭군 방으로 들어오셔요 라고 하면서 심생의 마음을 결국 받아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모님도 모시고 왔어요. 소녀는 매우 적극적이에요. 그쵸? 처음부터 속이고 문을 잠근 것부터 마음을 받아주기로 결심한 이후로부터는 부모님에게 바로 소개를 시켜주는 등 적극적인 성격을 드러내고 있네요. 그러면서 부모님에게 말을 하죠. 제 나이 17, 그동안 문 밖에 나가본 적이 없었지요. 그러다가 지난달 처음으로 집을 나서 임금님의 행차를 구경하고 돌아오던 길이었어요. 그 중에 낭군 한 분과 얼굴을 마주치게 되었는데 그날 밤부터 그분이 매일 저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30일이 되었네요. 비가 와도 오고 추워도 오고 문을 잠가 거절해도 또 오셨어요 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설득하는 첫 번째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30일 동안 이 남자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나를 기다렸다 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리저리 요량해본 지 오래되었답니다. 뭔가 거절했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만일 소문이 밖에 퍼져 이웃에서 알게 되었다 쳐보세요. 저녁에 들어와 새벽에 나가니 누군들 낭군이 그저 창밖의 벽에 기대 있기만 하겠다고 여기겠어요. 실제로는 아무 일이 없었건만 저는 추악한 이름을 뒤집어 써서 개에게 물린 꽝신세가 되는 것이겠지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 남자가 맨날 매일 내 방문 앞에서 기다린다. 그럼 나는 남들이 보기에 어떻겠냐 라는 의미인 거죠. 그쵸? 이것으로 인해서 유교적인 가치관을 가졌을 부모님을 또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저분은 사대부 가문의 낭군으로, 자, 여기서 남자 주인공의 신분이 제시되어 있고요. 이 소녀는 여러분 중인이에요. 신분 차이가 제시되고 있죠. 한창 나이에 혈기를 진정하지 못하고 벌과 나비가 꽃을 탐하는 것만 알아 바람과 이슬 맞는 근심을 돌아보지 않으니 얼마 못 가 병이 들지 않겠어요? 자, 이 남자 병들 것 같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 된다면 제가 죽인 건 아니지만 결국 제가 죽인 셈이 되지요. 안갚음을 제가 나중에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게다가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중인 집안의 처녀에 지나지 않지요. 신분 차이를 소녀도 인식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예쁘지도 않는데 이 낭군이 저한테 지극정성을 다하고 계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데도 제가 낭군을 따르지 않는다면 하늘에서 벌을 내릴 거고 복이 제게 오지 않을 게 분명해요 라고 하면서 엄청 야무지게 부모님을 설득하고 있어요. 일이 이렇게 되고 말았지만 이것도 하늘의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심생은요, 소녀와 동침한 이래 저녁에 가 새벽에 돌아오는 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어요. 중인인 소녀의 집은 본래 부유해서 심생을 위해 화려한 옷을 많이 장만해 주었지만 심생은 아직도 집에서 비밀로 하고 있는 거죠. 그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심생이 매일같이 밖에서 자고 오는 것을 의심한 부모에게 결국 들키게 되었고요. 심생은 산속 절에 가서 공부에 전념하라는 분부를 받게 됩니다. 삼방에 머문 지 한 달이 가까워올 즈음 어떤 이가 찾아와 소녀가 쓴 한글 편지를 전했는데 이별을 알리는 유서였고요. 소녀는 이미 죽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신분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거죠. 11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녀가 보기와 같은 시를 썼다고 가정할 때 보기를 윗글의 내용과 관련지어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1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기 부분 볼게요. 물은 간다마는 나는 아니 못 가는 곳. 자, 물은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자유롭게 님이 있는 곳에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보기의 화자인 나는 아니 못 가는 곳라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임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녀를 떠난 심생과 유사한 존재라고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 1번
B는 윗글의 심생과 반대의 속성을 지녔군. 자, B는 왔어요. 그쵸? 그런데 심생은 오지 않았죠. 반대의 속성 맞고요. 3번, 물은 이 글의 소녀에게는 동경의 대상이겠군. 소녀도 마찬가지로 자유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물은 임을 따라갈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죠. 동경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4번, 오거나 가거나 못하는 상황이 이 글과 유사하군. 맞습니다. 5번, 이대도로 심생을 기다리는 소녀와 유사한 정서가 담겨 있군. 자, 이대도로 그리랴. 심생을 하염없이 기다리는 소녀의 정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심생전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수능 완성 문학 실전 모의고사 3회에 제시되어 있는 산대지와 쥐잡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지문인 산대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지문은 일제강점기 지식인들의 갈등과 좌절을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입니다. 중심 인물인 최원봉은요, 개혁운동을 실현하려고 하지만 좌절하는 상황에 처하고요. 이러한 그의 처지를 산돼지로 형상화하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의 상황은 청년의 간부로 활동하던 중에 바자회의 수익금이 조금 빈 상황에서 공금 횡령이라는 혐의로 불신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오빠 화상을 게시판에다가 그려가지고 산돼지 토벌이라고 써놓고 야단들이었더래요 라고 하면서 원봉의 동생인 최영순이 지금 최원봉에게 처한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의 회원들은 최원봉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를 산돼지 토벌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최원봉은 말을 하죠. 산돼지 화상, 산돼지 얼굴 하면서 자기 자신을 조소하는 듯이 웃습니다. 차역은 중재하죠. 그까짓 개자식들 하는 짓. 자, 여기서 말하는 개자식들이라는 것은요. 최원봉을 비판하는 청년의 회원들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 차역은 최원봉을 감싸게 됩니다. 장부와 현금은 확실히 50여 원이 축이 난답니다. 돈이 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현금 출납을 맡게 된 원봉군에게 불신이만이 제출되는 것도 무리한 일은 아니에요. 그거는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이 불신이만이 결국 불통과가 되었으니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런고 하니 몇 명 힘 있는 자 외에 일단은 불신이만을 부인하겠다는 생각보다도 원봉군을 용인하겠다는 생각으로 불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대다수의 청년회 회원들은 최원봉이 청년회 간부 활동을 계속해서 하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최원봉은 이 사실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실들이 자기 자신을 더욱 괴롭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차역은 이 불신이만이 제출되게 된 원인 자체가 문제이고 그러고 만약에 돈이 비더라 하더라도 물어넣으면 그만일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현실적이고 융통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인물 간에 같은 상황을 둔 인물 간의 태도 혹은 가치관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 대사에서 차역은 뭔가 융통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추구하는 인물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중략 이후 보겠습니다. 하지만 최원봉은 양심이 엄청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고요. 원칙을 엄청 중요시합니다. 양심에 조금이나마 티끌을 얻는 그런 잘못된 행위들을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도덕적인 완벽함을 추구하는 원봉에 대해서 차역은 조금 불편함을 내세우고 있고요. 최원봉은 너희들이 나의 재능과 손을 빌리려고 과실을 용서해준다는 그런 동정은 나한테 똥보다도 더럽게 생각된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청년 회원들의 뜻을 자신에게 청년의 간사 역할을 맡기기 위해 과실을 덮어준다며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차역도 결국 화를 내게 되고요. 이 둘의 갈등이 최고조로 올라가게 됩니다. 결국 차역은요, 최원봉에게 너는 산돼지야, 어금니밖에 못 쓰는 산돼지 라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현실 개혁에 대한 사명감은 있어요. 그런데 뭔가 외부의 방해와 도덕적 결벽으로 이를 실천하지 못하는 이 최원봉을 비난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지문, 쥐잡기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지문, 쥐잡기는 되게 씁쓸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전쟁이 주는 상처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인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깟 쥐 한 마리 상대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쥐 한 마리 상대하는 것은 아버지와 민홍이 했던 쥐잡기를 말하는 것이겠죠. 추악한 전쟁 운운하는 데는 어폐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민홍은 1년 전 이맘때쯤 홀로 힘겨운 싸움, 쥐잡기입니다. 힘겨운 싸움을 해나가던 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그 표현에는 하등의 부풀림이 없다는 생각뿐이었다. 이 쥐잡기는요, 남한으로 내려온 뒤 뭔가 무능력한 삶에서 어머니의 막 구박도 받고 이런 삶을 살던 아버지의 이런 무기력한 삶을 극복하고자 하는 행위로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병명은 폐암이었고요. 그러나 민홍은 자꾸만 아버지의 가슴에 자랐던 그 암덩어리가 풀리지 않는 응어리일지도 모른다는 부질없는 생각도 해보기도 했대요. 아버지는 잘 싸우는 축이 결코 못 되었다. 민홍이 보기에는 도무지 무력하기 짝이 없는 병사에 지나지 않았다. 벌써 나흘째 가게 안을 야금야금 좀 먹고 있는 생쥐 한 마리. 속수무책으로 애만 끊고 있는 게 고작이었다. 아버지는 실어증에 걸린 사람 마냥 그 쥐잡기에 몰입했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살아생전 모습에 대해서 민홍이 회상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설명드렸던 부분이 중략 부분 줄거리로 나타나 있네요.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무능해 가족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아내의 가게에 나타난 쥐를 잡는 데 집착하지만 그것마저 번번이 실패했다. 그리고 아버지는 민홍에게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습니다. 아버지가 털어놓은 사실은요, 아버지가 이제 남과 북 중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제시되고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처음엔 이것이 무슨 꿍꿍이 속인가 싶어 숨들을 죽이고 있었는데 한 5분쯤 지나자 몇 사람이 후다닥 양쪽으로 오고 갔다. 그러자 서로 기다렸다는 듯 이쪽 저쪽으로 뒤죽박죽 오가는데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아버지는 남쪽과 북쪽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아버지는 처음에 북으로 앉았습니다. 아버지의 고향이 북이었거든요. 그런데 햇살이 너무 좋다 이런 생각만 하게 되죠. 뭔가 확실한 뭔가 기준이 없었던 거예요. 고개를 돌려보니 수용소 안에서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모두 이남자리로 넘어가서는 아버지 보고 그쪽에 남으면 죽으니 날래 넘어오라고 난리를 쳤대요. 갑자기 겁이 더럭 올라붙은 아버지는 시적시적 이남자리로 옮겨갔다고 합니다.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남쪽으로 옮긴 거죠. 그런데 잔뼈가 굵은 고향이 있었고 살고 있을 부모 처자, 이미 전쟁 전에 장가를 들었다고 합니다. 모습이 눈앞에 밝혀서 다시 한번 이북자리로 넘어갔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고향에 들어가면 뭘 하겠느냐라는 생각도 들었다고 합니다. 자, 호각이 울렸고요. 아버지는 선택을 했어야 됐어요.
자, 그러던 중 아버지의 눈에 흰 쥐가 보이게 됩니다. 흰 쥐가 꼬랑지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이남 쪽으로 걸음을 떼는데, 자, 아버지는 이 쥐를 따라서 남쪽으로 옮기게 되죠. 아버지의 선택이 뭔가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우발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버지가 자신의 선택을 합리화한 부분도 지시되고 있고요. 앞만 생각해봐도 꿈 같기도 하고 쥐 하나로 인해서 나만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꿈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 고향에 들어가고 싶은 것 같기도 하고 라고 하면서 뭔가 자신의 마음이 어떤지 본인조차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에 아들 민홍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고 이 자체가 분단의 상처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는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최연봉이 자신을 신임하는 일반 회원들을 위선적인 인물이라고 비난하고 있기는 하나 차혁이 최연봉이 청년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뭔가 과실을 덮어주려는 것이 윤리적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설득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한 해석이죠. 네. 해당 지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에 제시된 눈 오는 지도와 성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동주의 눈 오는 지도입니다. 순이가 떠난다는 아침에 말 못할 마음으로 한방 눈이 내려 슬픈 것처럼 창밖에 아득히 깔린 지도 위에 덮인다. 자, 지금 화자는요, 순이라는 대상과 헤어지게 되는 상황이고요. 슬픈 감정을 느끼고 있네요. 방 안을 돌아다 보아야 아무도 없다. 순이가 떠났기 때문에 텅 빈 상황에 화자가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벽과 천장이 하얗다. 왜냐하면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한방눈이 내린 것처럼 벽과 천장이 텅 빈 것, 하얀 것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방 안에까지 눈이 내리는 것일까? 정말 너는 잃어버린 역사처럼 홀로리 가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순이야 너 진짜 떠나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서리적 표현도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떠나기 전에 일러둘 말이 있던 것을 편지를 써서도 네가 가는 곳을 몰라. 순이와 완전히 단절되나 봐요. 어느 거리, 어느 마을, 어느 지붕 밑 너는 내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것이냐. 네 조그만 발자국을 눈이 자꾸 내려 덮어 따라갈 수도 없다라고 합니다. 순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요. 쫓아가려고 해도 눈이 발자국을 덮는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 눈은 세못이여 장애물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눈이 녹으면 남은 발자국 자리마다 꽃이 피리니 자, 너가 만든 그 발자국이 눈이 녹으면 결국 꽃이 필 거니까 꽃 사이로 발자국을 찾아 나서면 그 꽃이 핀 자리로 발자국을 따라가면 1년 12달 한양 내 마음에는 눈이 내리리라. 자, 순이를 찾아 나서고 싶지만 사실은 그게 어렵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사랑시로만 보기에는 작가가 윤동주예요. 윤동주와 같은 윤동주, 이육사, 백석과 같은 시인들은 일제강점기에 활동했었죠. 이러한 점들, 시대적 상황을 고려했었을 때 이 순위는요, 바로 화자가 애틋하게 여기는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고국을 떠나 떠돌 수밖에 없는 뭔가 공허한 식민 상황을 상징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 한방눈은 화자의 슬픔을 잘 나타내주는 소재라는 것도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그렇다면 나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시는 석문입니다. 조지훈 시인이고요. 나시는요,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한번 볼게요. 당신의 손끝만 스쳐도 소리 없이 열릴 돌문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의 손끝을 기다린다. 당신을 기다린다 라는 의미이겠죠. 무사람이 조바심치나 굳이 닫힌 이 돌문 안에는 석벽난간 12층계 위에 검푸른 이끼가 앉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열려고 했지만 이 돌문은 당신 외에는 열 수 없고요. 당신이 너무나 오지 않다 보니 그 돌문 안에 있는 계단에는 검푸른 이끼가 앉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검푸르다라는 표현 우리 색채어라고 하고요. 검푸른 이끼는 색채 이미지가 되겠죠. 시각적 심상이 사용되었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겠네요. 시각적 심상을 활용해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오랜 시간 흘렀음을 나타내고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죠. 당신이 오시는 날까지는 길이 꺼지지 않을 촛불 한 자루. 자, 이것은 영원한 사랑이자 기다림을 의미하는 거겠죠.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신의 그리운 얼굴이 이 희미한 불 앞에 촛불을 말하는 거고요. 불 앞에 어려울 때까지는 천년이 지나도 눈 감지 않을 저의 슬픈 영혼의 모습입니다. 화자는 영원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고요. 그 감정에서 슬픈 감정도 느끼고 있네요. 길수만 속눈썹에 항시 어리운 이 두어 방울 이슬, 화자의 슬픔이겠죠. 슬픔은 무엇입니까? 이슬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남긴 푸른 도포자락, 이런 부분들도 다 색채의 이미지가 쓰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푸른 도포자락으로 이 눈물을 씻으랍니까? 라고 하면서 임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하면서 원망도 드러내고 있네요. 두 볼은 옛날 그대로 복사꽃빛이지만, 자, 옛날에 그런 복사꽃의 뺨을 가지고 있지만 한숨의 절로 입술이 푸르러감을 어찌합니까? 자, 그래도 나도 변화를 느끼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라는 내용이고요. 몇만 리 굽이치는 강물을 건너와, 아주 멀리 있나 봐요. 당신의 따스한 손길이 저의 목덜미를 어루만질 때 그때야 저는 자취도 없이 한 줌 티끌로 사라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난 당신만 만나면 한이 다 풀릴 것 같다.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는 의미겠죠. 어두운 밤하늘, 허공 중천의 바람처럼 사라지는 저의 옷자락은 눈물 어린 눈이 아니고는 보이지 못하오리라. 자, 눈물 어린 눈이 있어야만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기 돌문이 있습니다. 원한도 사무칠 양이면 지극한 정성에 열리지 않는 돌문. 당신이 오셔서 다시 천년토록 앉아 기다리라고 슬픈 비바람에 낡아가는 돌문이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당신이 오셔서 나처럼 기다려보세요 라고 하면서 원망과 한을 드러내고 있고요. 슬픈 정서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의 표현상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1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특정한 청자를 설정하여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가에서는 내 조그만 발자국을 너는 내 마음속에만 남아있는 것이냐에서 순이에게 말을 건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나에서는요, 당신이 라고 하면서 어찌합니까? 라고 당신에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와 나 둘 다 청자를 설정해서 자신의 고백과 호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적절하고요. 다른 선제들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역설적 표현은 모순된 표현 안에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법을 역설적 표현이라고 해요. 하지만 가와 나에서는 역설적 표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번, 자연물과의 문답 형식. 묻고 답하는 것을 문답 형식이라고 하죠. 하지만 자연물과 묻고 답하는 내용은 가와 나 둘 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4번, 유사한 통사구조 반복을 통해서 운율감과 안정감을 형성하고 있다. 가와 나시의 공통점은 산문시라는 건데요. 하지만 두 작품에서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해서 운율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5번, 감각의 전이를 활용하여 대상을 입체적이고 선명하게 묘사하고 있다. 감각의 전이는 여러분 다른 말로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2개 이상의 감각이 복합적으로 사용된 표현을 감각의 전이,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죠. 하지만 가와 나에는 감각의 전이, 공감각적 심상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시각적 심상이라든지 촉각적 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가 있으나 2개의 감각이 복합적으로 사용된 표현은 확인되지 않네요. 해당 지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오는 지도, 성문에 대한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3회에 제시된 고전시가 산중 잡곡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와룡산 내리나래 밤무당 세로연이. 자, 여러분 밤무당은요 작은 연못을 가리키고요. 화자는 와룡산 아래에 작은 연못을 만들었나 봐요. 티 없는 거울. 자, 여기서 말하는 티 없는 거울은 앞서 저희가 읽었던 밤무당, 연못에 해당하겠죠. 이 연못을 티 없는 거울이라고, 그만큼 맑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산영이 잠겼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산영은 산 그림자란 뜻이고요. 물이 너무나 맑다 보니 그곳에 산 그림자가 잠겨있는 형태래요. 이 내에 경영하는 뜻은 내가 이곳에 연못을 만든 이유는 그를 보려 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요, 산영이 연못에 비치는 모습이 되겠죠. 또 하나, 이 와룡산이라는 곳은 여러분 그 경북의 안동에 있는 실제 산의 이름입니다. 네, 이런 것들도 함께 체크해 주시고요. 3수로 넘어갈게요. 소랄에 길을 내고 못 위에 대를 쌓으니. 그 소나무 아래 길을 만들고요. 그 연못 옆에 이렇게 대나무도 쌓아서 자신만의 만족스러운 자연 친화적인 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풍월연화는 좌우로 오는 거야. 이 사이 내가 만든 공간에 한가히 앉아서 늙는 줄을 모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는 녹이 난다. 봄과 여름에 볼 수 있는 자연물들을 대시하고 있어요. 금수추산의 밝은 날이 더욱 좋다. 이것은 가을입니다.
되겠죠. 추산. 단풍이 막 피어있는 산을 말합니다. 하물며 백설창송. 백설은 눈이겠죠, 여러분. 하얀 눈 속에 푸른 소나무란 뜻인데요. 백설창송이야 말해봤자 무엇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충분하다, 만족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14수입니다. 도원이 있다 하여도 여기서 말하는 도원은 무릉도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도 사상이 들어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무릉도원이 있다 하여도 여기 듣고 못 봤더니 옛날부터 들었지만 못 봤더니 흥하만동하니 이진짓 거기로다. 지금 내가 있는 이곳이 거기 같대요.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바로 이 도원이 되겠죠. 이 몸이 어떠하뇨? 야, 나 어때? 무릉인인가 하노라. 무릉인 같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런 것을 자문자답의 형식을 활용하여 전개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만큼 자기가 만족스럽고 자긍심을 느끼고 있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0년을 다 지낸 후에 또 두 해를 지냈더니 화자의 나이고요. 오늘날 봄을 보니 또 한 해 또 오도다. 매일에 또 한 해 또 한 해 하면 천년백에 이르리로다. 한 해 한 해 버텨서 1100살까지 되겠다라는 거고요. 젊은 번님네야 늙으니 웃지 마라. 이 부분에서 사용된 전개 방식은 말 건네기 방식이 되겠죠. 젊은이야 나 보고 늙은 날 보고 비웃지 말아라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기는 잠깐 사이요 늙기가 더 쉬우니 너도 금방 늙게 될 것이니 너희도 나 같으면 나처럼 늙으면 또 웃을 일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타인을 훈계하고 있는 거죠. 70년을 다 지낸 후에 또 8년에 다다르니 이제 78세가 되었습니다. 한가한 이 몸이 수역 중에 늙어간다. 오늘날 또 봄을 만나 격양가를 하노라. 이 격양가는 당연히 자신의 자연 속에서 사는 만족감에 해당이 되겠죠. 늙기는 다 서럽거니와 오래 살기 어려우니 화자는 앞서서 장수하기를 희망했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진실로 오래 살면 늙을수록 더 놀리라. 우리는 나기망우하야. 늙는 줄을 모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삶을 즐기며 근심을 잊고 현실을 살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서 화자가 늙음을 대하는 태도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세요.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7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정답은 몇 번이죠?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지 하나하나를 지문에서 함께 확인해 볼까요? 1번, 장수를 소망하며 오래 사는 것을 긍정적으로 여기고 있다. 지문 보겠습니다. 자, 26수 한번 볼게요. 매일에 또 한 해 또 한 해 하면 1100년에 이르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 장수에 대한 희망을 드러내고 있고요. 2번 보겠습니다. 즐거움을 통해 근심을 잊는 방식으로 늙음의 서러움을 극복하려고 한다. 저희가 방금 읽은 부분이겠는데요. 늙기는 다 서럽거니와 오래 살기 어려우니 진실로 오래 살면 늙을수록 더 놀리라. 우리는 나기망우하야 늙는 줄을 모르리라 라고 하면서 현실의 근심을 잊고 우리 그냥 재밌게 살자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죠.
3번.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동안에는 잊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봤더니 삼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이 한가에 앉아 늙는 줄을 모르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맞는 설명이고요. 4번. 누구나 겪게 되는 보편적인 삶의 3번이죠. 3번 설명드렸고요. 4번. 누구나 겪게 되는 보편적인 삶의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까 38수에서 젊은이들에게 너희도 나 같으면 늙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이 부분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이 적절하지 않았는데요. 뭔가 무기력하게 만드는 형벌로 여기는 부분은 지문에서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네, 이 부분 때문에 틀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풀어볼까요? 10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처럼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10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도어는 화자가 현실에서 벗어나. 일단 여기부터 틀렸죠. 화자는 지금 현재 자연 속에서 즐기고 있는데 이것을 벗어나려 하나요? 아니죠. 틀렸죠. 새롭게 도달하고자 하는 이상적 지향점이다. 화자는 자신이 있는 공간 자체가 무릉도원 같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달하고자 한다는 설명도 적절하지 않겠네요. 1번. 와룡사는 화자가 자연 친화적인 삶을 영위하는 구체적인 배경. 맞죠? 구체적인 산의 이름을 밝히고 있고요. 2번. 반무당은 작은 연못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화자의 미적 의도가 반영되어서 의미적으로 조성된 공간이다. 맞고요. 3번. 못 위에 대는 화자가 자연과 교감하며 한가로움을 즐기는 휴식의 공간이다. 아까 못 위에 대해서 자연을 즐기니까 늙는 줄을 모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맞는 설명이고요. 5번. 화자가 머무는 공간들은 세속과 거리를 두고 자연과 합일하고자 하는 소망이 투영된 곳이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그쵸? 네. 산중 작곡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문제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